안녕하세요. 그쵸?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이제 여름 종합반이 시작되는데요. 이 첫 타자로 제가 재무회계를 먼저 하기로 했어요. 우리 재무회계 본격적으로 수업하기에 앞서서 일단 OT를 좀 하고 진행할게요. 긴장 푸셔도 되는 게 이번 주까지는 저희가 계산기를 치거나 숫자를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저희 회계 이론이나 이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일단 OT를 좀 할 건데요. 저는 이 공인회계사 정윤돈이고요. 이 학원의 에이스가 저죠. 이 학원의 에이스가 저예요. 제가 에이스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재무회계를 하다 보니까 저는 보강까지 해서 140시간 정도 강의하고요. 그 다음에 세법의 원재훈 선생님이 보강까지 해서 아마 150시간 정도 하실 거예요. 보강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재훈 선생님을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저를 많이 보고요. 나머지는 좀 시간이 적죠. 80시간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제가 스터디도 진행하기 때문에 아마 저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공부하시다 보면 궁금한 게 좀 많을 텐데 일단 뭐 수업적인 것들 같은 경우에 저희 학원 게시판 보면 강사 상담단이 있어요. 거기에 글을 쓰시면 여러분이 누르자마자 저한테 문자가 오거든요. 그럼 제가 보긴 봐요.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있어도 보긴 보니까 한 6시간, 아주 길게는 12시간 안에는 답변을 다 해드려요. 그리고 너무 급하다, 지금 이거 바로 물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옛날에는 이 총각 때는 핸드폰 번호 이런 거 안 가르쳐 드렸는데 결혼도 하고 애도 낳기 때문에 이제는 번호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제 핸드폰 번호가요 010-5235에 1209예요. 이걸로 물어보시면 되는데 그런 분들 있어요. 문자로 다 보내주셔갖고 네 교재 3페이지에 있는 이번 문제가 궁금해. 안 갖고 다녀요. 안 갖고 평소에는 애 안고 있기 때문에 안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면 제가 사진 보고 할 수 있으니까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면 좋고요. 카톡도 좋고 뭐 문자도 좋아요. 다만 이 전화를 거실 때는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이 많아서 10시면 자요. 운전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10시 이후에만 전화 안 해주시면 돼요. 문자는 아무 데나 보내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진행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저는 그 삼정회계법인에서 감사본부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영회계본부에서 세무팀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 재무회계 강사 중에서 감사랑 세무 업무를 다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무사 하려고 오셨잖아요. 세무사 하려고. 세무사에 대한 업무도 제가 거의 다 해봤어요. 뭐 물론 원재원 선생님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해보셨지만 저도 거의 다 해봤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세무사 얘기, 회계사 얘기도 많이 해드릴 거고요. 이 시중에 나와 있는 회계사 세무사 학원 강사 중에서 메인 강사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30대입니다. 제가 제일 어려요. 그렇죠. 놀랬죠. 30대라고 그러니까. 놀랬죠? 이제 유일한 30대 중반이에요. 30대 중반 정도 되는데 이 회계사 세무사 학원 강사에서 30대 중반이 메인 강사 하려면 겉모술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제가 기본적으로 저희 수업하게 되면 시중에 나와 있는 선생님들 강의는 제가 다 듣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선생님들 책도 제가 다 봐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떤 학원 어떤 선생님 책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희 책은 이런 내용이고 시험은 어떻게 나오고 그런 것도 다 얘기해 드릴 거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갖고 있었던 책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굳이 뭐 참고한다고 다른 학원이나 다른 선생님 책이나 객관식 문제를 사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다 드릴 거니까. 아시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강사 소개는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넘어가시면 우리 수업 준비물이 좀 필요해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준비물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을 텐데 준비물 첫 번째는 이 계산기가 좀 필요합니다. 계산기. 그 계산기는 어떤 거 사야 되는데요?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학원에서 계산기를 잊어먹었어요. 세상에 강사 계산기를 훔쳐가대. 강사 계산기를 잊어먹었는데 이 카시오 사시면 돼요. 카시오. 이거 말고 여러분 알고 있는 검은색 이거 사시면 돼요. 검은색. 12자리랑 14자리가 있는데요. 14자리를 사시는 게 좋아요. 세무사 시험은 가끔씩 숫자가 큰 것도 물어보기 때문에 14자리를 사시는 게 좋아요. 14자리를 12자리보단 사시고요. 간혹가다 그냥 그냥 요 앞에 그 일반 문구에서 싼 계산기를 사시는 분도 많은데 이 보기랑 다르게 얘가 기능이 좀 있어요. 기능이 좀 있어갖고 싼 걸 사시면 기능이 안 뜨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 세무사 회계사 학생들이 공부하는 카시오 계산기를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시험을 보는데 가끔 시험 볼 때 핸드폰으로 계산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20억을 어떻게 핸드폰으로 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계산기는 준비해 주세요. 아마 다음 주 수업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계산기를 쓸 건데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면 연습장을 좀 사셔야 됩니다. 연습장. 여러분들 각자 연습장이 있으실 거예요. 연습장이 있는데 그 저희 회계사 세무사용 2차 답안지가 있어요. 보통 회계사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2차 답안지 그걸로 연습을 하시거든요. 그 갖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여기 학원 1층에서 팔아요. 저한테 돈 주는 거 아닌데 아무래도 우리가 2차 시험을 거기 답안지에 작성을 하기 때문에 평소 연습지도 거기에 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이 회계사 수험생들 사이에서 세무사 수험생들 사이에서 답안지를 한 20권 정도 쓰면 합격한다는 얘기가 있죠. 사실이에요. 그래서 답안지를 좀 사시면 좋고요. 저희 교재가 그 웅지책도 있고 제가 쓴 스터디 가이드도 있는데 제 웬간한 필기는 스터디 가이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필기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기할 게 몇 개 있다면 연습장에 쓰고 교재 스터디 가이드에 옮겨 적으시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연습장을 갖고 오시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 수업하고 나면 퀴즈 보거든요. 퀴즈는 뭘 끌고 볼 거냐면 회계사 세무사 기출문제로 볼 건데 이 주관식으로 볼 거예요. 그 보기를 다 없애고 답만 쓰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식을 다 쓰는 연습을 좀 많이 시킬 거예요. 스터디 때도 실제로 이거 작성하는 연습을 좀 많이 시키니까요. 연습장은 이건 다음 시간부터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교재가 있는데 교재 여러분 오늘 교재 다 받으셨을 텐데 이 중급회계 이 웅지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터디 가이드가 있어요. 제가 만든 책 요게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이 웅지책이 굉장히 좋아요. 혼자 공부하기는 굉장히 좋은데 혼자 공부하기 좋기 때문에 말들이 많지 그림이랑 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초심자가 공부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이 예제도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다른 학원의 2차 책에 있는 문제들이 저희 학원 기본 예제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그래서 공부 처음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책을 만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수업은 이 책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 책으로 진행을 하고 실제 이 책에 중요한 부분 줄쳐져 있는 게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색깔로. 그래서 요거를 메인으로 수업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를 보시면 뒤에 예제 문제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교재에서 쉬운 문제들이 여기 예제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저희 회계사 세무사 기출문제를 여기 예제로 넣어놨어요. 여기 있는 문제들은 필수적인 거고요.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수업은 일단 이걸로 내용 설명을 하고 예제 보충은 여기 있는 문제에서 할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여름종합반, 봄종합반까지는 요걸로 하고 요걸로 줄을 쳐드렸는데 똑같은 내용을 주니까 여러분들이 좀 지루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부르보고 혹시나 수업 끝나고 나서 복습하는데 이해가 안 되면 여기서 찾아보시면 관련된 설명이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요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요게 메인입니다. 이거는 내용 요약서기 때문에 우리 기본 강의 때도 객관식 때도 스파르타 때도 그 다음에 2차 강의 때도 요걸로 볼 거예요. 요걸로 내용 정리할 거니까 요걸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연습장 같은 거 갖고 오셔서 필기를 바로 여기다 하지 마시고 연습장에 하신 다음에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여기에 깨끗하게 옮겨 적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건 꽤 오래 쓸 책이니까요. 이게 초판이 아니라 제가 작년부터 계속 고치던 책이라 오타랑 오류 많이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졌어요. 요걸 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교재는. 그 다음에 우리 당부의 말씀이 좀 있어요. 당부의 말씀이 바로 나오면 안 되는데. 뭐야 이거? 그래요. 자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당부의 말씀 몇 가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수업 진행 먼저 얘기할게요. 당부의 말씀 전에 수업 진행을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수업 진행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수업은요. 스터디 가이드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스터디 가이드에 있는 예제를 풀거나 교재에 있는 예제를 풀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 설명을 보면 내용 설명을 그림으로 좀 하고요. 그 다음에 표 좀 그리고요. 그 다음에 산식 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회계 처리까지 볼 거예요. 그래서 저희 스터디 가이드에 보통 문제를 보면 4개 정도 나와요. 그림, 산식, 그 다음에 회계 처리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기본 강의 때는 이 4가지를 다 이해하셔야 돼요. 항상 요 순서로 갈 거니까. 그래서 이 4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뭐 빠질 게 없고 4가지를 다 알아야 된다. 여기까지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1시까지 수업을 한 다음에 뭐 할 거예요? 항상 전일날 수업했던 거를 이 퀴즈 볼 거예요. 퀴즈. 어떤 날은 4문제, 어떤 날은 5문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집에 가서 복습을 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퀴즈를 볼 거고요. 퀴즈 보고 나서 강평도 제가 할 거예요. 강평도 하고 나서 여러분 각자 직접 여러분 점수를 채점한 다음에 끝나고 나면 사람이 조금 많긴 한데 줄 서서 저한테 확인 받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수업이 보통 1시 반 정도에 끝나요.
1시 20분 정도. 아시겠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저희 보강이 5회 정도 있을 예정이에요. 5회 정도. 왜냐하면 저희가 수업 시간마다 퀴즈도 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한 5회 정도 보강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는 아마 4회 정도 볼 겁니다. 4회. 4회? 여러분 좀 잘하시면 6회. 모의고사는 강평이 없어요. 대신 모의고사는 뭐가 있냐면 끝나고 신나는 상담이 있죠. 그래서 전원 다 상담하고 갈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그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오늘은 아니지만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첫날에 첫 시간에 전 시간 했던 걸 제가 말로 쭉 다시 한번 리뷰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여러분 의지가 오늘은 불타지만 이 일주일만 지나면 의지가 쓱 내려간다고요. 그래서 나 늦었네, 빨리 가야 돼. 아 맞다, 시작하고 한 10분은 전 시간 복습하지 이러고 아예 천천히 가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 전 시간 복습하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면 나는 A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A만 보고 왔는데 전날에 제가 복습 시간에 B만 계속 얘기해. 그럼 여러분이 복습을 잘못하신 거예요. 맞춰보셔야 되니까 전 시간 복습하는 걸 꼭 들으셔야 돼요.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전 시간에 했던 걸 다시 한번 리뷰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늦으시면 안 돼요. 늦으시면 아시겠죠? 수업은 이렇게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우리 내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PPT에 띄워갖고 필기를 많이 해야 되는 건 PPT에 띄워놓고요. 그 다음에 계산식이나 그림 같은 건 칠판에 쓸 겁니다. 그래서 수업 조금 진행을 좀 빠르게 나갈 거예요. 자, 여기까지 수업 진행까지 얘기했으니까 우리 당부의 말씀만 좀 얘기할게요. 당부의 말씀만. 첫 번째로 결석 3회 이상 하면 합격할 수 없어요. 이 결석은 정말 노노입니다. 결석하시면 안 돼요. 뭐 어쩔 수 없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 예비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결석하시는 경우가 있겠지만 뭐 말하고 오시면 되겠지만 늦게 오셔서 결석하는 건 안 돼요. 그냥 결석하는 건 안 돼요. 전날 술 먹어서 결석하는 건 안 돼요. 저희가 이 세무사반 인텐시브반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희가 아무리 뭐 관리를 한다고 해도 본인이 안 하려고 하면 소용이 없는데 이 가장 큰 게 결석이에요. 결석. 자 보세요. 우리 중급회계 배우는데 하루에 배우는 양이 대학교에서 얼마만큼 될까요? 하루에 배우는 양이 대학교에서 거의 3주치, 4주치 돼요. 거짓말! 진짜예요. 한 3주치, 4주치 된다고요. 대학교에서 3주치, 4주치를 하루 나오면 못 듣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한 주치 안 들었어. 그럼 그 다음날 와서 수업 들으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럼 자동적으로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이거 안 되겠는데 일단 동영상으로 진도를 따라잡고 오자 이런다고요. 그리고 다시는 제 얼굴을 못 봐요, 실제로. 대부분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결석하시면 안 돼요. 저희 학원이 스파르타반으로 합격률이 꽤 높아졌는데 이런 얘기 좀 죄송하지만 저도 아직도 뭐 완전히 완숙한 강사는 아니겠죠. 10년 차는 아니니까. 근데 저도 그렇고 다른 선생님도 그렇고 스파르타반을 운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학생은 열심히는 하는데 올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중급회계도 안 들었는데 와서 막 스파르타반 들었던 학생들도 있어요. 들으면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열심히는 하는데 그래 너는 열심히 하는데 내년에 열심히 하자. 내년에 다시 하면 돼.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런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스파르타반을 시험을 예를 들어서 한 10번, 한 200번, 한 50번 정도 시험 보거든요. 50번 정도 시험 봤는데 시험을 다 참여했다고요. 붙었어요. 깜짝 놀랐다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저희 시험 공부, 저희가 세무사,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머리 아니고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이 꾸준한 게 제일 중요해요. 꾸준한 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석하면 안 돼요. 아시겠지만 저는 결석하면 전화해요. 약간 그래요. 전화해요. 그러니까 결석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겸손한 자세로 공부하자입니다. 제가 아까 물어봤죠. 중급회계 한번 들으신 분 손 들어보라고. 여러분 중급회계 한번 혹시나 들으셨는데 기본종합반 오신 분들 많아요.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고 이미 한 번 들었는데 오신 분들 많다고요. 그럼 이런 분들은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은 처음에 퀴즈 보면 성적이 되게 좋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역시 나 괜히 기본반 왔나 봐. 쉽네. 이러다 보면은 이 어느 순간 되면 역전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내가 분명히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떨어져서 이번에 기본반 다시 오신 거잖아요. 운이 없어서 온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분명히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 여중에 다 대학교 나오셨으니까 아닌가요? 대학교 나오셨으니까 제일 자신 있는 수학 단원 어디예요? 제일 자신 있는 수학 단원 어디예요? 당연히 집합이죠. 집합을 제일 먼저 시작하잖아요. 당연히 집합이죠. 모든 수험생들이 집합은 한 20회도 한다고요. 그렇죠?
우리도 그럼 이제 시작을 하면 좀 이따가 다음 주부터 재고자산 할 건데 어떤 세계사, 세무사 공부하는 학생들도 재고자산 정도는 한 10회독 정도 한다고요. 다 알아. 다 알아. 그래서 아는 것 같다고요. 그러다가 유형자산 조금 이상해. 무형자산 좀 이상해. 금형자산쯤 가면 모르는 내용이 나오는데 안다고 생각하고 대충 듣거나 약간 다 아는 내용이야.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럼 뭐하러 왔어? 아시겠죠? 분명히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꾸준히 좀 겸손한 자세를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거 되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본 강의는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바닥에서 왁구왕이에요. 왁구왕. 왁구왕. 굉장히 야매식들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굉장히 많이 가르쳐드리죠. 근데 이 기본 강의에서는 제가 뭐 야매식도 다 가르쳐드리지만 그런 거에 너무 감명을 받고 그런 거로만 복습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저희 시험이 조금씩 다르게 나온다고요. 매년.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도. 그래서 내가 이해를 정확히 못한 상태에서 계산식이나 왁구만 외우고 있으면 문제가 조금만 바뀌면 여전히 틀려요. 여전히.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기본반 듣고 객관식 넘어가게 되면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당장 좀 있으면 시험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외우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이 기본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기본기라고 그러죠. 기본기. 기본기는 언제 쌓일까요? 객관식 때? 심화 강의 때? 2차 강의 때? 아니에요. 이 기본 강의 때 쌓여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강의 수가 조금 길어요. 되게 천천히 나가요. 한 명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되게 천천히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본 강의 시간에 쉬는 시간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니까 끝나고 물어보시면 되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 대충 해보니까 문제 풀리는 것 같아요. 답은 나오던데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이해를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 이번 재무회계 수업 시간에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가장 큰 목표가 뭘까요? 여기 스터디 가이드에 있는 문제를 옆 친구한테 다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돼요. 그게 우리 종강 시간의 목표예요. 아시겠죠? 우리 좀 있으면 스터디도 할 건데 이 하위권 분들은 제가 미니 다시 강의를 짧게 더 하거든요. 아마 우리 지금 이 인원으로 볼 때는 한 8명씩 나눠서 조를 짤 것 같은데 8명씩 나눠서 조를 짜게 되면 동영상 이거 안 촬영하고 미니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명씩 다 물어본다고요. 이건 왜 이렇게 돼? 이건 왜 이렇게 돼? 물어본다고요. 그때 저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제일 중요해요. 이해는 뭐예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는 손으로 푸는 것이다. 원래 첫 시간은 OT가 좀 길어요, 여러분. 자, 회계는 손으로 푸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계산기 안 갖고 계시겠지만 계산기를 이제 사세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쯤 되면 계산기 스킬을 막 가르쳐 드린다고요. 그럼 신기해. 세상에 하면서 너무 신기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풀어보세요 하면 거의 모든 문제를 다 계산기만 치고 있다고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손으로 식을 써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논리적 전개를 이해할 수 있지. 어차피 식을 머릿속에 넣고 계산기를 치면 안 돼요? 안 돼요. 아시겠죠? 반드시 손으로 계산식을 써보는 연습을 해봐야 늘어요. 회계 처리도 마찬가지고. 제가 가끔씩 여러분 자습실, 독서실도 올라가거든요. 뭐 요즘은 살이 많이 쪄갖고 저기 올라가는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가끔씩 올라가요. 가끔씩 올라가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이 올라가서 보면 학생들 중에 회계책인데 이렇게 보는 친구가 있다. 중간 잠깐 계산기 톡톡 잘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무조건 써야 돼요. 아시겠죠? 무조건 써야 돼요. 그래서 손으로 쓰는 연습 제가 엄청 강조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 처음에 이 퀴즈를 보고 저한테 쭉 줄 서갖고 답안지 하나씩 확인 받고 점수 확인 받고 집에 갈 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답안지 좀 예쁘게 써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렇죠? 답안지를 예쁘게 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논리적 전개를 정확히 안다는 소리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 트레이닝 많이 시킬 거예요. 혹시나 딴 데서 수업을 들으시고 계산기 치는 거에만 익숙하신 분들은 고치셔야 돼요. 그럼 또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도 있다고요. 내가 들어봤는데 계산기로 빨리 풀 수 있어야 시험장에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대. 계산기를 빨리 쳐서 시험장에서 문제를 빨리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에 문제를 빨리 푸는 거예요. 이거 손으로 쓰는 거 대신 계산기 빨리 푼다고 문제를 빨리 풀 것 같아요? 전혀 도움 안 돼요. 아시겠죠? 논리적 전개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100% 다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특히나 저희 학원 수업 어떻죠? 이 저희 학원 수업은 이제 다음 주, 아니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험을 본 다음에 성적순으로 공시를 밑에 해요.
그럼 제일 많이 질문 드는 게 뭐냐면 잘하는 친구, 내가 볼 때 잘하는데도 저는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더 열심히 해. 그래서 성적 차이가 벌써 벌어져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밑에 좀 약간 하위권에 있는 분들은 저 진짜 중급회계 처음 들어서 그런지 아무리 해도 못 따라가겠어요.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런다고요. 내가 볼 때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저희 학원이 은근히.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다 잘해 보이고 다 점수 좋아 보이지만 사실 100%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저도 처음에 중급회계 들었을 때 딱 3번째 시간까지 이해가 되고 4번째 시간부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회계사가 돼서 회계사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제가 아무리 수업을 잘해도 100% 이해하는 건 불가능해요. 처음 듣기 때문에. 아시겠죠? 너무 조급한 마음 버리고 내가 수업 시간에 60%만 이해하자. 이런 색으로 가시면 돼요. 이런 생각으로. 아시겠죠? 진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00% 다 이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면 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 시간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물어봐야 돼요. 언제? 쉬는 시간에. 이 간혹가나 수업 중에 손을 들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래요. 그건 안 돼요. 쉬는 시간에 물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간혹가다 저도 사람인지라 이 숫자를 잘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표정을 도리도리 하거나 조용히 저를 보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물어볼게요. 왜요? 물어볼게요. 아시겠죠? 하지만 수업 시간에는 질문하지 마시고요. 쉬는 시간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시험날 합격하려고 시험날 우리가 목표하는 점수를 받으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퀴즈나 모의고사를 아무리 잘 봐도 시험날 망치면 소용이 없다고요. 아시겠죠? 얘랑 똑같은 소리인데 이 중급회계 저희가 보강까지 하면 거의 30회를 35회 정도 수업한다고요. 저를 35번 본다고요. 나중에 보면 저도 더 이상 농담할 게 없고요. 여러분도 제 얼굴만 봐도 지겨워해요. 책 봐요. 엄청 두껍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급해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시험 날만 잘 보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 당부의 말씀까지 다 이게 떼놓아지 다 마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수업을 해볼게요. 본격적으로 여러분 본교재는 일단 피지 마시고 일단 스터디 가이드만 먼저 필게요. 스터디 가이드 첫 번째 페이지.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번 주까지는 어려운 내용 안 하고요. 다 말로 할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해가 되거든요. 복습할 것도 아마 없을 겁니다. 1시간이면 복습해요. 1시간이면 복습한다고요. 그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회계 원리를 안 들었거나 회계 원리를 대학교에서 들었거나 그랬던 분들은 반드시 이번 주 내에 회계 원리를 다시 들으셔야 돼요. 어디까지? 20강까지만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반만 들으라는데 그것도 안 들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반드시 듣고 오셔야 돼요. 이번 주까지. 마음속에 내가 회계 원리 잘 모르겠어. 듣긴 들었는데. 그런 분은 반드시 이번 주까지 듣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그럼 우리 1장에 회계의가 나옵니다. 회계가 도대체 뭔지가 나오는데 일단 우리 화면을 보고 회계의를 좀 읽어볼게요. 회계란 회계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게 뭔 소리야?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예를 자세히 들 거예요. 예를 여러분 대학로에 가면 껍데기집이 하나 있는데 되게 허름해요. 근데 은근히 매니아층이 많고 장사가 잘 된다고요. 껍데기도 되게 비싸. 한 장에 거의 10,000원을 육박한다고요. 근데 장사가 잘 돼요. 그 아주머니 영업 비결이 뭐냐면 되게 무심하거든요. 약간 욕쟁이 아주머니인데 왜 왔어? 막 이렇게 하다가 고기를 굽고 있으면 중간에 쓱 앉아요. 쓱 앉아서 그때 사귀던 걔랑은 잘 되고 있어? 막 이런 거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막 연애 상담을 막 해줘요. 은근히. 그래서 남자애들 여자애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여전히 장사가 잘 돼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 은퇴 한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연애 상담 카페를 하고 싶다고요. 이대에서. 아시겠지만 오늘 첫날은 그냥 농담하는 시간이에요. 긴장을 좀 푸세요. 긴장을 풀어요. 연애 상담 카페를 차리고 싶다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자분들 사주 카페 가면 뭐예요? 연애 상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냥 연애 상담 카페를 차리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카페를 차리고 싶은데 이 카페를 차리려고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제일 처음 누구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럴까요? 누구한테? 당연히 제 아내한테, 와이프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할 거라고요. 와이프한테. 와이프 뭐예요? 저의 주주 아니겠어요? 저희 주주예요. 와이프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할 거라고요. 근데 와이프한테 돈을 빌려도 부족해. 그렇죠?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은행에서 또 대출을 받는다고요. 카페를 차리려고.
은행에서 또 대출을 받아요. 이렇게. 근데 카페를 차렸는데 안 돼. 생각해 보세요. 연애상담 카페라고 여러분들 들어왔는데 제가 앉아있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막 이러면서 배 뚝뚝뚝 치면서 얘기하면 뭐 잘 되겠어요? 안 되겠지? 잘 안 된다고요. 잘 안 되다 보니까 망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무도회 출연했다고요. 무도회. 이색 카페에서 무도회 출연했어요. 무도회 출연해갖고 갑자기 저희 카페가 인기가 많아졌다고요.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해. 그럼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 은행이 궁금하다고요. 아, 내가 돈 빌려준 이 카페에 정말 장사가 잘 되는 게 맞을까? 궁금하다고요. 왜 궁금할까? 아니, 내가 돈을 빌려주는데 대출을 이거 만기를 연장해 줘도 되는지, 혹은 내가 더 추가로 대출을 해줘도 되는지 이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궁금하다고.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 와이프는요, 어떻게 돼? 와이프 남편한테 이걸 때려치고 다시 회계사 일을 하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궁금하다고요. 이게 내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고요. 이렇게 두 사람이 궁금하기 때문에 제가 뭔가 이 사람들한테 뭔가 알려줘야 돼요. 뭔가 알려줘야 된다고요. 그 알려주는 방법과 과정이 뭐예요? 그게 회계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럼 조금만 더 진행시켜 볼게요. 여기까지 인트로였고 우리 조금만 더 진행시켜서 이제 회사 얘기를 해봅시다. 제 개인 얘기였고요. 어떤 기업이 있어요. 여기 기업이 이렇게 있다고요. 기업. 그럼 기업이 회사를 차려서 장사를 하려면 여러분 지금 하품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나만 확실히 얘기할게요. 이 중급회계 끝날 때까지 여러분 가장 집중도가 높은 시간이 지금 언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이 최고의 집중인데 하품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기업이 회사를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아,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돈을 빌려야 된다고요. 누구한테 빌릴까? 제일 대표적으로 돈 빌리는 사람이 어디예요? 우리 누구 있을까? 채권자가 있다고요. 채권자가 뭡니까? 기업한테 돈 빌려주는 사람들을 아주 쉽게 채권자라고 그러죠. 그럼 채권자는 왜 기업한테 돈을 빌려줄까요? 왜? 내가 왜 돈을 빌려줄까? 돈 너무 많아서? 아니죠. 이자를 받으려고. 이자 수익 때문에 돈을 빌려주겠죠.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또 누가 있을까? 나한테 돈 빌려주는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주주가 있다고요. 주주. 우리 회사의 주식을 사서 주주가 되는 애들이 있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주주가 또 돈을 빌려줘요. 주주가. 집중하셔야 돼요. 재무회계의 특징이 갑자기 훅 어려워져요. 자, 주주가 있다고요. 그럼 주주는 왜 회사한테 자금을 제공해서 돈을 투자할까요? 왜? 주주는 왜? 그쵸. 일단 내가 배당을 받고 싶다고요. 배당. 주식 사면 배당금 주잖아요. 또 뭐? 내가 이 주식을 지금 샀지만, 이 회사 주식을 샀지만 이 회사 주식이 자꾸 올라. 그럼 어떻게 해요? 주식을 팔면 매매 차익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매매 차익 때문에도 이 회사 주식을 산다고요. 자, 이런 목적 때문에 채권자와 주주가 어디? 기업에 자금을 제공한다고요. 어렵지 않죠? 오늘 그냥 농담 따먹기 할 거예요. 자금을 제공한다고요. 그럼 회사는 얘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뭘 합니까? 열심히 영업을 해요. 장사를 한다고요. 장사를 하고 나면 결과가 나와. 아우, 내가 이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아갖고 장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다고. 이 결과를 얘네들이 궁금해한다고요. 궁금해.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채권자는 저기 옆에 쓴 것처럼 내가 얘한테 돈을 더 빌려줄까? 아니면 이제 만기를 그만 중단하고 돈을 회수할까? 결정을 해야 되고, 주주들도 이 회사 주식이 어떻게 될까? 더 오를 것 같으면 갖고 있고 더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팔아야지. 즉 뭐?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얘네들이 의사결정을 해야 돼.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이 기업이 열심히 영업해서 나온 결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요. 정보가.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채권자와 주주를 뭐라고 그럴까요? 줄여서. 채권자와 주주를 줄여서 뭐라고 그럴까?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정보가 필요해. 정보가 있어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채권자와 주주를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정보 이용자라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 회계하면서 이런 얘기도 가끔씩 할 거예요.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겠죠. 할 때 얘기하는 게 얘네들을 얘기한다고요. 정보 이용자. 어렵지 않죠?
아무튼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은 돈 받아서 영업한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고요. 결과를 어떤 식으로 보여줄까? 그 결과를 어떤 식으로 보여주냐면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FS를 뭐라고 그래요? 재무제표라고 해요. 재무제표. 그럼 재무제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된다고요. 크게 두 가지로. 자, 여러분. 제가 항상 이런 걸로 지적을 많이 받아요. 이 정인도는 너무 이 강의할 때 남녀관계로 회계를 풀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 와이프한테 일단 결혼할 사람한테 우리 진정한 사랑을 확인해야 결혼할 수 있겠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결혼 정말로 하게 약속을 잡으면 와이프가 물어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와이프 대 여자친구가 물어보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자, 결혼할 것 같아요. 뭐 물어볼래 남자친구한테? 오빠 나 정말 사랑해 이런 거 말고. 아니면 결혼하셨나요? 뭘 물어볼 것 같아요? 또. 괜찮아, 속물 아니야. 다 그래. 괜찮아. 뭐 또 물어봐요? 와. 그거 봐요. 정확히 맞췄어. 뭐예요? 결혼할 때 물어보는 게 오빠 지금 모아둔 돈 얼마야? 지금 모아둔 돈 얼마야?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전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빵원 이랬다고요. 그 다음에 뭐 물어봐? 오빠 연봉은 얼마인데 물어본다고요. 기업도 똑같아요. 투자자들이 야 네가 이렇게 열심히 영업했으면 너 얼마 모았니가 궁금하다고요. 그걸 뭐라고 해요? 특정 시점에 재무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회계원리 배우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특정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를 뭐라고 그래요? 재무 상태표라고 해서 BS라고 표기를 하죠. 그렇죠? 그럼 재무 상태표에서 뭘 보여줘요? 재무 상태표를 보면 여기 BS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 자산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여기 부채도 보여주고요. 여기 자본도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기업이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결과를 재무제표로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 내 회사가 지금 현재 자산이 얼마 있고 부채가 얼마 있고 자본이 얼마 있고 이걸 보여준다고요. 그 다음 또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연봉 기업이 뭐예요?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번 돈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일정 기간 동안에 경영 성과를 보여준다고요. 대답 잘했어요. 내가 끝나고 이따가 책에 사인해 줄게요. 엄청난 거예요. 이 IS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하죠.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보여준다고요. 포괄 손익계산서. 요 두 개를 알면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 포괄 손익계산서는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옆에다 쓸게요. 포괄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돼요?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수익과 일정 기간 동안 쓴 비용을 보여줘서 이거 두 개의 차이를 NI, 단기 손익으로 보여주게 되죠.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얘기했다고. 이게 회계예요. 그럼 보세요.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어떤 정보를 제공하냐면 이런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와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 정보를 제공하면 되는데 보세요. 어떻게 제공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자산이 뭐가 있고 부채가 뭐가 있고 자본이 뭐가 있고 수익이 뭐가 있고 비용이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을 식별해야 된다고요. 내가 자산이 뭐가 있고 부채가 뭐가 있고 자본이 뭐가 있고 수익이 뭐가 있고 비용이 뭐가 있지? 식별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자산은 얼마인지 부채는 얼마인지 자본은 얼마인지 수익은 얼마인지 비용은 얼마인지 이 금액들을 측정해야 돼요. 어렵지 않죠? 실제로 이 재무제표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이렇게 금액을 넣는 걸 측정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식별하고 측정한 다음에 이렇게 재무제표를 만들어. 그래서 얘네한테 전달한다고요. 봐, 자, 우리 결과 좋지? 봐 하면서 전달한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고 전달해서 정보 이용자한테 전달하는 걸 이 과정을 회계라고 해요. 전혀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면 나도 알아요. 여러분 무슨 생각할지. 겁나 뜬구름 잡는 소리 하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 이거 한번 또 이 예를 갖고 한번 회계의 순환과 맞물려 갖고 실제로 어떻게 정보 이용자한테 얘가 전달되는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은연중에 우리 오늘 회계 원리 복습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자,
여기 뭐 회계사, 세무사 공부하러 오셨지만 세무사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당연히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하는 거겠죠. 당연한 소리 아니에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진짜 보는 것만으로도 제 눈이 더러울 정도로 이 못생긴 친구가 있었다고요. 아, 심성은 아주 좋았지만 보는 거 자체 눈이 더러워진 정도. 이 만지기도 싫을 정도로 이렇게 못생긴 친구가 있었어요.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못생겼잖아요. 비하하는 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딴 거 없고 회계사 시험 붙어갖고 예쁜 여자친구 사귀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걔 없을 때 주변에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대도 안 될 거야 이랬다고요. 근데 실제로 그 친구가 시험에 붙고 6년 동안 솔로가 되죠. 여러분 혹시나 내가 시험 붙으면 이쁜 여자친구 사귈까 잘생긴 남자친구 사귈까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런 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이거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왜 그러지? 자, 아무튼 그랬는데 이 집시인도 짝이 있는 게 걔가 진짜 그 자기 짝을 만나갖고 그 여자친구가 얘 아니면 아무랑도 결혼 안 한다고 해서 결혼을 시켜줬다고요. 장인어른이 결혼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장인어른도 봤더니 얘가 너무 못생겨서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저도 그랬어요. 저도 결혼할 때 이랬거든요. 처음 인사를 갔다 왔어요. 장인어른한테 분한테 인사를 갔다 왔더니 와이프가 나중에 가르쳐 주는데 장인어른이 그랬대요. 너 정말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무튼 그래서 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할 때 그 친구가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그 친구가 장인어른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했다고 걔를. 그래서 일단 그 친구가 결혼을 하려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박스 깔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나의 주준인 어머니한테 1억을 받았대요. 1억을 받았대요. 1억 갖고 근데 우리 전세 못 얻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2억 받았다고요. 2억. 엄마한테 1억 받고 은행에서 대출 2억 받았다고요. 그래서 저기 변두리에 집을 하나 사요. 그럼 자산이 얼마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회계원에서 이건 배우셨잖아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그럼 자산 얼마예요? 3억이 있었죠. 요렇게 출발한다고요. 결혼 초에. 결초라고 쓸게요. 결혼 초에. 요렇게 출발한다고요. 그리고 1년이 흘렀죠. 그리고 장인어른한테 인사를 갔다고요. 장인어른이 너무 궁금한 거야. 이 못생긴 놈이랑 결혼한 내 딸이 잘 살고 있을까? 너무 궁금하다고요. 제 친구가 회계사잖아요. 제 친구가 장인어른한테 뭘 보여줬냐면 장인어른, 저희 부부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알지만 정말 열심히 1년 동안 돈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그 친구 두 분이 둘 다 회계사고 와이프는 검사였어요. 그래서 둘이 열심히 모아갖고 1년 동안 수익이 3억이었어요. 3억을 벌었다고요. 3억을 벌었어요. 여기서부터 거짓말인 거 알겠죠? 3억을 벌었다고요. 그 다음에 비용으로 1년 동안 이 부부가 쓴 돈이 2억이었어요. 2억이었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회계 원리에서 배우셨겠지만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우리 나오는 게 뭐죠? 그쵸, 당기순이익이에요. 영어로 쓸게요. 네리컴. 당기순이익으로 1억을 이 부부가 모았다고요. 1억을 모았다고요.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뭐도 있어? 세상에 변두리에 산 집값이 올랐네. 얼마나? 2억이나 올랐다고요. 집값이. 이것도 여기 여기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보여줘야 돼. 근데 집값 오른 건 내가 노력해서 번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얘는 뭐야? 월급 들어와서 내 주머니에 꽂히고 뭐야? 실제로 내가 돈을 쓴 거기 때문에 1억은 실제로 내가 번 돈이 맞는데 집값 오른 건 내가 번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집값만 올랐다고요. 거기다가 내가 집값 오르면 집 파나? 집 안 팔죠. 그냥 갖고 있다고요. 집값만 올랐어. 기분만 좋은 상태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런 걸 우리 회계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회계 원리 들으셔야 돼요. 기타 포괄손익의 변동, 다른 말로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얘기하죠. 집값이 2억 오른다고요. 이래서 실제로 제 친구가 1년 동안 번 돈이 얼마예요? 3억이 된다고요. 요 두 개를 합한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총 포괄 손익이라고 하죠.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 회계 원리 얼마나 복습 잘 듣고 왔나 한번 퀴즈 내보죠. 이거 두 개를 구분하는 이유가 뭐예요? 맞추는 분은 제가 끝나고 사인해 드릴게요. 자, 사진도 같이 찍어 드릴게요. 자, 요거 두 개 차이가 뭐야? 회계 원리 배우셨으면 알아야 되는데 요거 두 개 차이가 뭐예요? 제가 회계 원리 때 이런 수업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여러분, 자, 이 친구가 저한테 와갖고 자랑을 했대요. 술 먹는데 와서 자랑을 했대. 야, 나 우리 부부가 3억 벌고 2억 써서 1억 모으고 집값이 2억 올랐어. 자랑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친구가 저한테
최대한 술 살 수 있는 돈이 얼마예요? 1억밖에 안 된다고요. 왜? 이것만 실제 내가 번 돈이고 요 돈은 뭐예요? 번 돈은 아니야. 기분만 좋은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회계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실제 얘는 주주한테 배당을 줄 수 있는 돈이고 얘는 주주한테 배당을 줄 수 없는 돈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이거 회계 원리 복습하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실제로 이렇게 1년 동안 벌어서 저희 친구네, 이 친구네 부부 자산, 부채, 자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봅시다. 자, 1년 후. 일단 이 친구가 부채, 대출금 안 갚았으니까 부채는 여전히 2억이었다고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근데 어떻게? 자본금이 좀 바뀐다고요. 자본이 좀 바뀐다고요. 여러분, 이 자본을 보면 자본 안에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엄마가 준 돈, 처음부터 주주가 준 돈인 자본금이 있었다고요. 엄마가 준 돈 1억 있었잖아. 그리고 뭐요? 내가 올해 열심히 일해서 번 당기순이익은 자본 중에 어디로 가죠? 그쵸, 이익 잉여금이라고 가요. 아직 회계원리나 회계원리에서 자본을 안 배우신 분들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익 잉여금으로 요 1억이 여기 꽂히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 OCI 변동에 집값 올라서 기분 좋은 게 누적으로 쌓인다고요. 그걸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OCI 누계라고 그래요. 모르는 게 당연해. 그냥 보세요. 집값이 2억 오른다고요. 그럼 다 더하면 자본 얼마만큼 증가해? 자본 얼마만큼 증가해? 자본이 4억 되죠. 어렵지 않죠? 4억 되잖아요. 맞죠? 4억 되죠? 자, 그럼 보세요. 자산은 얼마 되는 거예요? 자산 얼마 돼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 자산이에요. 자본이 얼마가 돼요? 6억이 된다고요. 그쵸? 그래서 이게 지금 회계예요. 제 친구가 그래서 연말에 아버님한테 찾아가서 아버님, 저희 부부가 열심히 벌고 써서 1억 남기고 집값이 2억 올라서 저희 자산이 이렇게 3억이나 오르게 됐습니다. 부채는 그대로 있지만. 그러니까 그때서야 장인어른이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못생기지만 사랑하네 이랬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살게. 나는 이제 자네를 내 사위로 영원히 믿어주기로 의사결정을 했네. 이게 회계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걸 왜 썼을까? 저 아는 체 하려고? 제 친구 자랑하려고?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회계는 뭐예요?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일정의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해서 전달하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회계는 결국 뭐냐면 저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와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재무회계라는 게. 아시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저랑 140시간 동안 강의할 재무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모든 단어에서 배우는 것들이 이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와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이 표에 숫자로 들어가는 걸 내가 알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목적은 뭐야? 요 표를 작성하는 게 우리 재무회계의 목적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단원을 제가 가리키고 나면 여러분 마지막에 이걸 나 이 단원 100% 이해했어 라고 한다면 해당 단원에서 내가 뽑은 숫자들을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넣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뭐 얘기한 거예요? 회계의 정의를 얘기하면서 우리 앞으로 수업의 목표를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혹시 딴 데서 재무회계를 배웠거나 딴 데서 회계 원리를 들으신 분들은 머릿속에 뭐만 들어가 있냐면 회계하면 회계 처리, 분계만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고요. 혹은 그림만 들어가 있거나. 걔네는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뭐? 각각의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각 항목들의 금액이 어떻게 꽂히는지가 우리 시험 문제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지금부터 저랑 공부할 때 약속할 게 뭐예요? 회계 처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위까지 정리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그럼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뭐 할 거냐면 그럼 오케이 알았어. 그럼 아무튼 회계라는 게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주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건데 그럼 정보 이용자가 도대체 누군데? 정보 이용자 우리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보 이용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스터디 가이드 여전히 9페이지 2번에 있는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정보 이용자. 자, 가보시죠. 자, 정보 이용자를 구분해 보면 도대체 회사의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 이용자를 구분해 보면 크게 외부 정보 이용자와 내부 정보 이용자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하면서 한 문제 시험에 나오는 거 봐요. 지금 아우 왜 이렇게 뻔한 요리를 이렇게 지루해, 아우 지루해 이러면 안 돼요. 집중하세요. 자, 외부 정보 이용자와 내부 정보 이용자는 어디를 기준으로 외부, 어디를 기준으로 내부일까요? 당연히 회사를 기준으로 회사 내에 있는 애들, 회사 밖에 있는 애들로 나눠서 외부 정보 이용자, 내부 정보 이용자로 나눈다고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럼 외부 정보 이용자의 가장 대표적인 애들을 봤더니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가 있고요.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있어요. 그럼 이 투자자가 뭐고 대여자가 뭐고 기타 채권자가 뭔지 이것도 우리 회계 원리를 복습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우고 우리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가 어떤 애들인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이거 수업 준비하면서 너무 설레어서 아침에 와서 커피 2잔에 레드불 2개를 먹었더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네요. 아우 참. 자, 그리고 웃기면 크게 웃으셔도 돼요. 왕따 안 시켜요. 웃기면 웃으셔도 돼요. 자, 여러분 회계 원리 얼마나 잘했는지 저랑 복습해 봅시다. 잘하셨겠지만 자, 회사가 처음에 회사를 연대요. 내가 처음에 회사를 차려. 회사를 차릴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제가 만약에 학원을 차린다고 합시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아, 당연히 내가 그 회사에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고요. 그걸 뭐라 그래요? 출자한다고 하죠. 그렇죠? 그럼 내가 주주가 회사를 하면서 주주가 돼서 주식 한 주를 100원에 출자했대요. 이 회사, 야, 너 회사 차려봐 하면서 내가 회사에 100원을 줬대요, 주주로. 이게 출자했다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하면 이 회사의 재무상태표 어떻게 돼요? 아까 회계 원리 들었다고 여러분 손 드는 분들 저는 봤어요. 여기까지 하면 이 BS에 어떻게 꽂힙니까? 일단 현금이 100원 들어올 거 아니에요, 회사에. 현금은 뭐예요? 자산이죠. 훌륭해요. 그래서 여기 자산으로 100원이 꽂힌다고요. 그 다음에 주주가 생긴 거 아니야. 주주가 돈을 줬으니까. 이게 뭐예요? 자본이 100원 생긴다고요. 그렇죠? 여기 자본이 100원 생겨요. 그럼 이 자본 100원, 여기 투자한 주주, 얘를 뭐라 그래요? 맞아요. 투자자라고 한다고요. 어렵지 않죠? 투자자는 뭐예요? 우리 회사에 돈 투자하는 사람들, 즉 주주를 얘기해요.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해보죠. 아, 근데 이거 갖고도 돈이 부족해. 내가 이거 갖고도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번에는 200원을 차입한다고요. 차입. 차입이 뭡니까? 내가 돈을 빌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넘어갔어. 돈을 200원 차입했다고요. 그럼 재무상태표 모양이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 이게 요즘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회계의 순환 아니겠어요? 자, 어떻게 바뀔까요? 왜?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돼요. 욕 안 해요. 자산이 어떻게 돼? 100원짜리가 있었는데 추가로 200원이 더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현금이. 그럼 자산이 얼마가 됩니까? 맞아요. 300원 되죠. 뭐 혼자 물어보고 혼자 답하는 건 익숙합니다. 300원. 그죠? 자, 그럼 여기 지금 아까 자본 100이 있는 것까지는 알았다고요. 그래서 얘를 투자자라고 했어요. 그럼 나머지 또 여기 뭐가 기재될까? 200원을 빌려왔잖아요. 언젠간 갚아야 된다고요. 이 자본과 부채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자본과 부채의 가장 큰 차이는 엄마한테 빌린 돈과 은행에서 빌린 돈의 차이예요. 엄마한테 빌린 돈은 까짓 거 안 갚아도 그뿐. 제가 너무 패륜인가요? 그뿐이라고요. 저도 결혼할 때 엄마한테 1억 받았지만 엄마가 그래요. 야, 너 이거 꼭 언젠간 갚아야 돼? 그럼 당연하죠. 엄마 나만 믿어. 받아서 집에 돌아가면서 아니? 이러면서 간다고요. 그렇죠? 주주, 자본은 뭐예요? 회사가 안 갚아도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자본이라고요. 부채는 뭐예요? 이 돈은 뭐예요? 갚아야 되는 돈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기재돼? 여기 부채에 기재가 된다고요. 어렵지 않죠? 여기 부채에 뭐라고 쓰냐면 차입금이라고 쓸게요. 부채 중에 하나인 차입금으로 200원이 기재된다고요. 그럼 얘가 뭐야?
이거 채권자라고요. 채권자. 나한테 돈을 빌려준 애들, 언젠간 갚아야 될 애들이라고요. 어렵지 않죠? 채권자. 그럼 채권자라는 말을 하지 말고 채권자라고도 하지만 사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한테 돈을 빌려줬으니까 대여자라고 표현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채권자라고 얘기했지만 얘를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그래? 대여자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했어. 마무리. 하나만 더 하시면 돼. 이러고 나서 내가 돈을 300원이나 받았지만 이 돈 300원 쓰기 싫은 거예요. 장사를 해야 되는데 300원 쓰기가 싫어. 그래서 또 여기서 한 칸 더 나가서 세 번째로 뭘 하냐면 내가 물건 200원짜리를 외상 구입해요. 외상 구입. 여기까지 하면 우리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자산 얼마예요? 얼마예요? 어머! 100원, 200원 출자해서 현금 300원까지 왔죠. 그리고 내가 어떤 물건을 200원짜리를 외상으로 구입했대요. 그럼 내가 현금 300원 있는 데다가 물건 200원짜리 외상으로 구입했대.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건 얼마예요? 300원짜리 현금과 200원짜리 물건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산이 총 얼마? 300원. 아, 미쳤나 봐. 500원. 그렇죠? 여러분 웃기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산 얼마? 자산이 500원이 오게 된다고요. 왜? 현금 300원에 외상 구입한 상품이 200원 또 있으니까. 이거 혹시 안 되시는 분은 필히 이번 주에 회계 원리 듣고 오세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럼 여기 얼마? 자본은 내가 쓴 게 없으니까 여전히 100원이라고요. 그래서 얘가 뭐였어? 다시 한번 쓰는데 투자자였다고요. 그 다음 아까 뭐 있었어요? 차입금 있었잖아. 돈 빌린 거. 여기 차입금. 차입금 얼마 있었어요? 200원 있었죠. 이 차입금을 뭐라고 그래요? 대여자라고 한다고요. 어렵지 않죠? 마지막으로 내가 물건을 외상 구입해. 어떤 계정이 되죠? 회계 올 때 배웠는데 뭐라고요? 외상 채무? 그렇죠. 매입 채무. 그렇죠. 매입 채무죠. 물건을 외상으로 사오면 매입 채무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매입 채무로 부채에 200원이 또 뜨게 되겠죠. 이렇게 외상으로 나한테 물건을 판 애들을 뭐라고 그래요? 기타 채권자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 거기 9페이지 하단에 보면 제가 BS에 써놨다고요. 셀프 스터디라는 데 밑에 2번을 보면 차입금, 매입 채무, 사채 각각 대여자, 기타 채권자, 사채는 아직 모르셔도 돼요. 자본의 투자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기업 외부에 이런 애들이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다고요. 왜 관심이 있을까? 얘네들이. 왜 얘네들이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을까요? 왜? 내 돈이 나갔잖아요. 얼마나 관심 있겠어요. 저도 제가 돈 빌려준 친구들이 그렇게 궁금해요. 왜 안 갚지? 이러면서 궁금하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 세계가 궁금하다고요. 왜? 돈 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 이용자의 가장 대표적인 애들이 외부 정보 이용자의 가장 대표적인 애들이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가 됩니다. 자, 타임. 여기 알겠어.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 알겠어. 현재가 붙는 것도 알겠어. 왜? 지금 내가 돈을 빌려주거나 출자하거나 외상으로 물건을 판 거니까. 잠재적은 왜 붙을까요? 잠재적은 언젠간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얘네들도 정보 이용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정보 이용자를 보면 지금 현재 돈 빌려준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잠재적 투자자도 들어간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여러분 궁금한 것 중에 오늘 재밌게 노는 시간이니까 오늘은 재밌게 노는 시간이에요. 회계사 되면 주식 정보 많이 알 것 같죠? 아니야. 그렇겠지만 회계사 되면 주식 정보를 많이 알죠. 알 수밖에 없어요. 아주 잠깐이라도 알 수밖에 없다고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할까요? 안 할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소심하기 때문에 못해요. 하면 사람이 말라가기 때문에. 근데 제가 회계사 되고 주식 투자 정보를 3번 들었다고요. 제가 1년차 때 딴 데서 근무하다가 돌아온 이 회계사 붙어서 온 동기가 있었는데 동기라서 친해지고 싶으니까 주식 정보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회사인데 조금 있으면 신상품 나와서 주식이 오른대, 주가가 오른대. 저보고 사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고맙다고 했지만 사진 않았어요. 믿을 수가 없어갖고. 근데 그게 2배가 올랐어요. 회계사는 마통이 1억 5천까지 뚫리거든요. 그걸 못 받겠으면 일단 이미 3억이야.
근데 그 이후에 내가 안 샀다고 투덜투덜 거리니까 그 친구가 주식 정보를 한 번 더 줬다고요. 자기 거래처인데 이거 확실하다는 거야. 그 회사가 삼성전자 그 갤럭시에 렌즈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이게 조만간 공고가 뜨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는 거예요. 또 안 샀죠. 그게 또 2배가 터졌어요. 그럼 내가 1억 5천부터 투자했으면 이미 6억이야. 그리고 나서 제가 한동안 잊고 있다가 4년 차 때 어떤 상무님한테 주식 정보를 들었는데 야 이거 진짜 내가 너한테만 오늘 술 취했으니까 가르쳐주는 건데 이 회사가 대박이야. 이거 무조건 사. 이거 무조건 10배야 그러더라고요. 또 안 믿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10배는 아니더라고요. 8배 올랐어요. 그럼 내가 6억에 8배면 다시 팔어. 그럼 내가 이거 하고 샀지 뭐하러 이거 하고 있어 지금. 그렇죠? 다시 팔아고 그랬다. 근데 제가 그 주식 정보를 들을 때마다 뭐 했냐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이 회계사의 단점인데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계속 확인해 봤다고요. 계속 진짜 면밀히 분석했어요. 그리고 사지만 않았죠. 저 같은 사람이 뭐가 돼요? 잠재적 투자가 해요. 아시겠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외부 정보 이용자에 또 누가 있나요? 대중, 정부 및 규제기관이 있어요. 당연히 대중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부나 규제기관 누구죠? 금융감독원도 궁금하다고요. 얘네가 혹시 법규를 위반하진 않나 궁금하겠죠. 이 내부 정보 이용자는 누가 있을까요? 경영자나 기타 관리자가 있겠죠. 자 여러분 웃고 즐기는 사이에 여기서 일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한 문제가 나와요. 자 퀴즈 한번 해볼게요. 그럼 회사를 둘러싼 정보 이용자들이 외부 정보 이용자도 있고 내부 정보 이용자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애들이 있다고요. 얘네들이 그리고 원하는 게 다 달라. 얘네 두 개는 일단 뭘까? 얘는 잠재적 투자자는 이 회사 주식 오를까? 이게 궁금해요. 얘는 뭐가 궁금해? 돈 갚을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해. 얘는 뭐예요? 법규 잘 지키나? 세금 잘 내나? 궁금하다고요. 얘는 뭐예요? 우리 회사 잘 들어가나? 잘 돌아가나? 궁금하다고요. 그럼 얘네가 원하는 게 다 틀리니까 재무제표를 여러 개 만들어? 그럴 순 없어요. 그럼 저 같은 회계사만 돈 번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야 이러지 말고 우리 서로 너무 원하는 게 다르니까 이 중에서 몇 명이 원하는 재무제표를 만들자. 나도 얘네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무제표를 만들면 나 만족할게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일반 목적 재무보고라고 해요. 우리가 이걸 배울 거거든요. 일반 목적 재무보고. 그럼 아이고 내가 이미 테두리를 쳐버렸네. 일반 목적 재무보고는 많은 정보 이용자들이 각각 바라는 게 다르다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재무제표를 만들 수 없으니까 야 그냥 우리 대표로 얘네들만 충족할 수 있고 얘네들만 만족할 수 있는 정보면 우리가 오케이 할게. 범용으로 재무정보를 하나만 만들자 하고 만든 게 일반 목적 재무보고라고요. 그럼 일반 목적 재무보고는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범용이에요. 범용. 그럼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주요 정보 이용자는 누가 될까요? 이 중에서 누가 양보할까? 누가 우선순위가 있을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돈 나간 애들이 제일 급하다고요. 정부도 야, 너 돈 나가니? 아니. 경영자 너 돈 나가니? 아니. 하기 때문에 얘네가 제일 급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일반 목적 재무보고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와 대여자, 기타 채권자만을 주요 정보 이용자로 해요. 자, 우리 책에서 확인해 볼까요? 셀프 스터디 하단에 보면 1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고 기업의 경영진, 감독 당국 및 일반 대중은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상 주요 정보 이용자가 아니고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만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주요 정보 이용자예요. 이미 기출이 됐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좀 힘을 내요. 그쵸?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요. 이런 얘기가. 그럼 여러분 이 일반 목적 재무보고는 누가 만들까요? 일반 목적 재무보고는 누가 만들까요? 회사에서 만들어야겠죠. 회사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회사 내에 있는 누가 만들어줄까요? 이걸 회계사 이러면 안 돼요. 회사 내에 있는 누가 만들어줘요? 경영자가 만들어준다고요. 아, 선생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아빠 회사 사장인데 우리 아빠 재무제표 만드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도장 찍잖아요. 그래서 경영자가 이 재무 정보를 만든다고요. 그럼 우리 공인회계사 올해 1차 시험에 이런 문구가 나왔어요. 경영자는 일반 목적 재무보고에 의존한다. 맞아요, 틀려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의존해? 내가 만들었다고. 내가 의존해요? 틀린 말이 돼요. 이따 풀어볼 거지만. 왜 안 쓰지? 내가 여러분이면 쓸 것 같은데 거기 쓰세요. 스터디 가이드에. 경영자는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에 의존하지 않는다. 공인회계사 2016년 기출.
당연한 소리예요. 왜? 거기 이유까지 쓰면 경영자가 작성한다고요. 근데 경영자가 무슨 위조를 해? 내가 만드는 건데. 아시겠어요? 써놓으세요. 경영자는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에 의존하지 않는다. 2016년 공인회계사 기출 써놓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많이 더 수업을 진행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첫날인데 너무 빡신 것 같아서 잠깐만 쉴게요.